왜 아플까? 음, 똑똑하게 먹기. 식품에 관한 증거는 이제 에, 인슐린 저항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수십 년간 이를 주제로 한 글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었기에 시기 변화의 결과가 인슐린 민감성에 미친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연구를 신중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로 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유행은 정치에 복종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게리 타우브스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종류가 문제다. 또 니나 타이셜츠의 지방의 역설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60년대의 정치적인 합의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심장질환과 연관짓는 제한된 그리고 대단히 논란이 큰 자료들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서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상관관계가 인간관계로 굳어지고 순식간에 식이요법의 신조가 되었다. 지방을 심장질환, 체중 증가, 당뇨병의 주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과학계가 이런 움직임을 전방위에서 비판했는데도 말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강학적인 영향을 결정짓는 정치적인 어젠다와 과학적인 프로세스 간의 전쟁에서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유형이 대결하게 된 것이다. 칼로리 섭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학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비하는 것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날씬해지고 인슐린에 민감해지며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뚱뚱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이다. 반면에 칼로리 유형은 섭취보다 영양성이 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양소는 소비되면 신체의 호르몬, 특히 인슐린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이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그리고 결국은 질병을 유도한다고 말이다. 이렇게 학파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해법이 달라진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해법, 거의 언제나 저지방 시기를 의미한다. 또 특정한 유형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해법은 인슐린을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로 있는 것이다. 나는 앞서 인간의 몸이 단순한 용광로가 아니며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시기에는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비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런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칼로리 제한은 우리 사회에서 체중 증가를 막거나 체중 감소를 돕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식이요법은 칼로리 제한이다. 이 방법이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려는 시도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칼로리 제한은 체중 감소를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단기에 그치며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모순적인 발견은 감소한 체중의 유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칼로리 제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칼로리 체중 감소가 몸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날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지방의 감소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약한 기하의 상태에서 인간의 몸은 근육과 뼈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가진 제지방까지 감소시킨다. 제지방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 확연하다. 제지방, 특히 근육이 줄어들수록 인슐린 민감성을 가진 조직이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없애고 인슐린 수치를 기준치로 되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칼로리 제한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유명 연구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이전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병력이 없었던 비만 환자에게 미치는 대사적인 결과를 탐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하루에 800칼로리 정도로만 섭취했고 이에 따라서 각자 다른 정도로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 대상자들은 8에서 35kg을 감량했다.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칼로리이므로 800칼로리는 상당히 적은 양이다.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의 연관성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체중 감량 상태에서 실험 대상자 절반 이상에게 거식증과
인슐린 저항성, 거식증,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심한 칼로리 제한을 통해서 몸에 해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체지방을 줄이려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지방 인슐린 저항성이란 패러다임을 따르자면 거식증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거식증 환자들은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들보다도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식이 기아로 변한 것이다. 단식이 기아로 변한 것이다. 자, 이런 체중 감량 상태에서 실험 대상자 절반 이상에게서 제2형 당뇨병 수준에 이르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심각한 칼로리 제한의 경우에 신진은 단 며칠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극히 낮은 칼로리로 식이를 제한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는 호르몬 수치의 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상당한 증가이다. 콜티솔이 하는 호르몬 활동의 하나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투쟁, 도주 반응의 일환으로 인슐린의 작용을 막고 혈당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콜티솔과 인슐린의 적대적인 관계는 단순히 포도당을 높이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콜티솔은 근육을 인슐린 저항소로 만든다. 게다가 갑상샘 수치는 급락하고 이런 대사율을 떨어뜨리는 외에도 여러 문제를 악화시킨다. 갑상선 호르몬은 인슐린 신호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 저하는 몸을 더 심한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로 만든다. 심한 장기간의 칼로리 제한에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 반면에 약한 칼로리 제한 저지방 식사를 비롯해서 분명히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 다만 그 결과는 그리 극적이지 않다. 일례로 14주간의 채식 기반 저지방 식이가 과체중 중년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인슐린 민감성은 대조군 참가자의 인슐린 민감성과 다르지 않았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특정 탄수화물을 끊을 수가 없다면 간단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인슐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탄수화물을 식사 마지막에 먹는 것이다. 식사를 전분, 단백질, 채소로 나누어서 비교한 연구에서 식사를 할 때 전분을 단백질과 채소 뒤에 먹는 것이 혈당과 인슐린의 눈에 띄게 적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드러났다. 식이섬유, 저지방, 저칼로리 식이 보다 정확하게는 가공된 다이어트용 식사가 아닌 실제 음식에 초점을 맞춘 식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된다. 식이섬유는 현대 건강식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식이섬유의 이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식이섬유가 인슐린 민감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편적으로는 식이섬유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고들 말한다. 여러 역학 연구, 설문지에서 자료를 얻는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그러나 임상 시험들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려면 우선 인슐린 저항성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문지가 아닌 임상 실험이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험들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일부 연구들은 피험자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피험자보다도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 역시 피험자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은 남성들은 저섬유질 식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고섬유질 식사를 했을 때 식후 인슐린 증가가 적었으나 정상 공복 인슐린 수치를 가진 남성들의 경우에 인슐린 수치가 차이가 없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면 결과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몇 주에 걸쳐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자 비만이 아닌 당뇨병 환자 집단의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비만인 당뇨병 환자 집단의 경우에 식이섬유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종합하면 이들 연구는 인슐린 민감성 실험 대상자에게는 아닐지라도 인슐린 저항성 대상자에게는 식이섬유가 인슐린 민감화를
효과를 낸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 효과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연구의 큰 약점은 실험에 사용되는 식이섬유의 유형에 있다. 대부분의 식이섬유 실험에서 탄수화물에 함유된 섬유질이 아닌 구화금을 분쇄해서 얻은 물질, 식품의 점착성 및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 안전성을 증진하며 식품의 물성, 촉감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첨가물인데, 이런 형태의 식이섬유 보조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구화금을 정상적인 식사의 일부로 볼 수 어렵기 때문에 구화금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고섬유질 식이 결과에 근거해서 채소나 콩과 같은 다른 식이섬유원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과일, 채소, 콩, 특정 곡류에서 섬유질을 얻는 고섬유질 다이어트를 6주간 진행한 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슐린 저항성과 식이섬유의 관계를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들 연구는 섬유질을 늘리는 대신에 지방을 줄이므로 결국 저지방 식이의 패턴이 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지방 섭취는 혈중 인슐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는 저지방 고섬유질 식이가 고지방 고섬유질 식이보다도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가공 탄수화물이 식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식이섬유가 필수 탄수화물로서 점점 더 중요하다는 대안적인 시각도 있다. 발표된 두 가지의 보고서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포도당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세 가지의 유형의 빵을 각각 제공했다. 하나는 저섬유질, 저지방빵, 또 나머지는 고섬유질과 저지방빵과 고섬유질, 고지방빵이었다. 저섬유질 저지방빵은 다른 두 유형보다도 훨씬 높은 혈당 반응을 보였으며 포만감이 가장 낮았다. 고섬유질 빵 두 개는 혈당 반응이 비슷했던 반면에 고섬유질의 고지방빵은 포만감이 더 컸다. 안타깝게도 이 연구는 인슐린 수치를 평가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언급하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연구는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파스타, 차전자피가 든 파스타, 지방이 든 파스타, 차전자피와 지방이 든 파스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파스타를 식사로 제공했다. 차전자피만 늘어놓은 탄수화물이 많은 파스타가 인슐린이나 포도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하지 못했다. 지방만 추가한 것은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를 약간 낮추었고, 차전자피와 지방을 모두 넣은 파스타는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를 가장 많이 낮추고 가장 큰 포만감을 주었다. 결국 섬유질은 인슐린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분과 설탕과 전분을 대체함으로써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섬유질의 성분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섬유질 보조제는 주 재료의 하나로 설탕이 들어있음을 유념하자. 섬유질 물에 녹는 정도에 따라서 식이섬유는 수용성, 물과 잘 섞이는, 또 불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용해도 외의 포도당과 인슐린 조절 능력에 따라서 식이섬유를 분리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서 승자는 수용성 섬유질이다. 주로 곡물이나 궤에서 얻는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지만 보통 과일과 특정 채소나 특정 보조제에서 얻어지는 수용성 섬유질이 포도당과 인슐린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준다. 섬유질이 고섬유질이 인슐린 저항성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